60살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26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다림질했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돈 버세요. 무인 빨래방은 앉아서 돈 들어온대요. 그 말에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평생 세탁만 했으니까 무인 세탁방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했습니다. 세탁으로 편하게 벌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1억 4천만 원. 2년 만에 전부 날렸습니다. 지금 저는 예전 경쟁 세탁소에서 시급받고 빨래 개키고 있습니다. 사장이 부르는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아저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저는 올해 60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세탁소를 26년 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깨끗한 세탁소였습니다. 거창한 이름도 아니고 프랜차이즈도 아닌 그냥 동네 세탁소였습니다. 34살에 시작해서 60이 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다림질을 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옷이 몇 벌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세탁소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3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다니던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갑자기 실업자가 됐습니다. 아내는 첫째를 임신한 상태였고 전세 만기는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술 하나 배워라. 손에 기술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렇게 세탁 기술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선배 세탁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드라이클리닝 교육을 받았습니다. 1년을 꼬박 배웠습니다. 얼룩 빼는 법, 섬유별 다루는 법, 다림질 온도 맞추는 법, 하나하나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리고 1998년 봄, 영통구 원천동 주택가 골목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에도 가게에 나와서 함께 일했습니다. 아기를 업고 다림질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성실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맞았습니다. 5년쯤 지나니까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이불 세탁 맡기러 오셨다가 제가 꼼꼼하게 하는 걸 보시고는 다음부터 양복도 맡기셨습니다. 그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셨습니다. 저 세탁소 사장님 손이 좋아. 비싼 옷 맡겨도 절대 망가뜨리는 법이 없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10년쯤 되니까 가게 앞에 줄이 서는 날도 생겼습니다. 특히 겨울철 패딩 세탁 시즌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감당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생도 뒀습니다. 월 매출이 800만 원을 넘기는 달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8년쯤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작은 꿈이 생겼습니다. 60까지만 하자. 그리고 조용히 은퇴하자. 그때쯤이면 애들도 다 컸을 테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모였을 테니까. 세탁소가 잘 되면서 가족도 안정됐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딸은 간호사가 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여전히 매일 가게에 나갔지만 그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이뤄낸 것들이니까요. 남들 보기엔 작은 세탁소지만 저한테는 전부였습니다. 단골들도 가족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혼이었던 분이 이제는 손주 옷을 맡기러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없어지면 안 돼요. 다른 데 가면 옷이 영 다르게 나와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26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은퇴할 생각이었습니다. 세탁소 권리금 받고 정리하면 한 8천만 원쯤 될 거였습니다. 거기에 모아둔 돈 보태서 작은 아파트 전세 얻고 편하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가게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새 간판이 올라왔습니다. 무인 빨래방 신규 오픈. 그때만 해도 저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빨래방이랑 세탁소는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인 빨래방이 들어온 건 2019년 9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빨래방은 셀프 세탁이고 저는 전문 세탁이니까요. 드라이 클리닝이나 정장 다림질은 기계가 못합니다. 그건 손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계절 탓이려니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패딩 세탁 시즌이 오니까 다시 바빠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와도 예전만큼 바쁘지 않았습니다. 10벌 오던 패딩이 7벌로 줄었습니다. 20벌 오던 이불이 12벌로 줄었습니다. 단골 한 분이 슬쩍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저기 빨래방에서 이불 세탁 많이 하더라고요. 10,000원이면 대형 세탁기 한번 돌릴 수 있대요. 저희 세탁소에서 이불 세탁은 25,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이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이 되자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갔습니다. 회사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양복 입을 일이 없어지니까 양복 세탁도 없어졌습니다. 모임이 없으니까 외출복 세탁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무인 빨래방은 달랐습니다. 비대면이라는 게 강점이 됐습니다. 사람 만날 필요 없이 기계만 돌리면 되니까요. 오히려 손님이 늘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희 가게 앞을 지나서 빨래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 800만 원이던 가게가 6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냐? 저도 알았습니다. 뭔가 손을 써야 한다는 걸. 그때 동네 상인의 모임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치킨집 하다가 접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연 사람이었습니다. 형, 요즘 뭐가 돈이 되는지 알아? 무인이야, 무인. 사람 안 써도 되고 앉아서 돈 들어와.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게 어디 장사야? 기계가 장사를 해?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20년 넘게 세탁소 했잖아. 세탁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 형이 무인 빨래방 하면 대박 날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탁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니까 무인 빨래방도 잘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았습니다. 26년 동안 세탁만 했으니까요. 섬유가 어떻게 상하는지, 세제를 얼마나 써야 하는지, 물 온도는 몇 도가 적당한지 그런 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무인 빨래방은 제가 몰랐던 영역이었습니다. 기계 감가상각이 뭔지 몰랐습니다. 고정비 구조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빨래 잘 알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해 겨울 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인 빨래방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본사에서 이 지역 조사를 했는데요. 원룸 밀집 지역이라 빨래방 수요가 엄청납니다.
사장님처럼 세탁 경험 있으신 분이 하시면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 사람이 보여준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 매출 400만 원 이상, 순수익 월 150만 원 예상. 사장님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장님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매일 다림질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손목은 시큰거렸고 무릎은 아팠습니다. 서서 일하는 게 점점 버거웠습니다. 앉아서 돈을 번다. 출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생각 좀 해봤는데 세탁소 정리하고 무인 빨래방 해볼까?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26년을 했는데 갑자기 접자고? 단골들은 어떡하고? 권리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어?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단골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했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다림질할 수 있어? 60 넘으면 더 힘들어져.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나 들어? 저는 영업사원에게 받은 견적서를 보여줬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세트 7,300만 원, 인테리어 2천만 원, 간판이랑 무인 결제기 1,5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총 1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 세탁소 권리금 8천만 원 받으면 부족한 건 대출 받으면 돼.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출은 싫어. 평생 빚 없이 살았잖아. 저도 알았습니다. 빚이 무섭다는 걸. 하지만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021년 초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탁소를 내놓았습니다. 권리금 8천만 원을 부르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세탁소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세탁소 안 하려고 하고 무인 빨래방 때문에 수요도 줄었대요. 7천만 원으로 낮추시면 알아볼게요. 7천만 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6천만 원에 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이분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결국 6천만 원에 넘겼습니다. 26년을 바친 가게가 6천만 원이었습니다. 모자란 돈은 대출로 채워야 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자영업자시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금리가 좀 높습니다. 연 6%로 6천만 원 가능합니다. 6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세탁소 정리한 돈 6천만 원, 모아둔 저축 2천만 원, 대출금 6천만 원, 총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최고급 장비로 세팅 가능합니다. 대박 나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021년 3월, 드디어 무인 빨래방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제 세탁소에서 300m쯤 떨어진 원룸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20평짜리 가게에 세탁기 4대, 건조기 4대를 넣었습니다. 대형 세탁기도 2대 추가했습니다. 이불이나 빨래감 많은 손님용이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매일 현장에 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 기계들을 보면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기계가 진짜 좋아 보인다.
이 정도면 손님 많이 오겠네. 오픈 일주일 전, 저는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신규 오픈 기념 세탁 500원 할인, 대형 세탁기 1000원 할인,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26년 세탁 경력의 사장이 직접 관리합니다. 그 문구도 넣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 드디어 오픈 날이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게 앞에 섰습니다. 반짝이는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돌리는 게 기계가 아니라 기계가 저를 돌리고 있었다는 걸. 오픈 첫날,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전단지 효과였습니다. 할인한다는 말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대형 세탁기는 오전부터 풀가동됐습니다. 저녁에 정산을 해보니 일 매출 18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날인데 이 정도면 대박 아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월 500만 원도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첫 달 매출은 420만 원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이 말한 4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저는 신이 났습니다. 세탁소 할 때보다 훨씬 편하면서 매출은 비슷했습니다. 다림질 안 해도 되고 손님 응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 가서 청소만 하면 됐습니다. 이거 진짜 남는 장사네. 왜 진작 안 했을까? 둘째 달 매출은 450만 원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원룸 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특히 대형 세탁기가 인기였습니다. 이불 빨래하러 오는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단골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수요일 저녁에 오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빨래하면서 공부하는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사장님, 여기 깨끗해서 좋아요. 다른 빨래방은 좀 지저분한데 여기는 다르네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26년 세탁 경력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달째,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매출 450만 원. 여기서 뭘 빼야 하지? 월세 120만 원, 전기세 20만 원, 수도세 10만 원, 가스비 40만 원, 세제비 20만 원, 대출이자 30만 원, 합치면 240만 원이었습니다. 450만 원에서 240만 원을 빼면 210만 원이 남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할 때 순이익이 300만 원쯤이었는데 몸은 훨씬 편하면서 200만 원 넘게 버는 겁니다.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 1년이면 2,400만 원이야. 5년이면 1억이 넘어. 아내도 웃었습니다. 그래, 잘한 것 같아.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빼먹은 비용이 있다는 걸. 그 비용이 2년 후에 저를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달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 매출은 400만 원이 넘는데 통장 잔액이 생각보다 안 늘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왜 이렇게 안 모여? 매달 200만 원씩 남는다며? 저도 이상했습니다. 가계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가 2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3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덥다고 하니까요. 가스비도 올랐습니다. 건조기를 많이 돌리니까 40만 원이 50만 원이 됐습니다. 세제비도 늘었습니다. 손님이 많아지니까 세제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비용이 있었습니다.
기계 수리비였습니다. 오픈 넉 달 만에 세탁기 한 대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 32만 원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게 아닌데 왜 고장나요? 수리기사가 말했습니다. 원룸 손님들이 빨래를 너무 많이 넣어요. 용량 초과로 모터에 무리가 간 거예요. 무인이라 제한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자주 생겨요. 그때 처음 불안해졌습니다. 6달째,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건물주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내년에 월세를 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130만 원으로요. 10만 원 인상이었습니다. 1년에 120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저는 항의했습니다. 너무 갑자기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겨우 반년 됐는데?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원래 이 동네 시세가 그래요. 싫으시면 다른 데 알아보셔도 돼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유튜브에서 봤던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장사 잘 되면 건물주 눈에 띈다. 잘 될수록 월세 올라간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7달째, 세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가게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새 간판이 올라왔습니다. 스피드 무인 빨래방 오픈 임박. 경쟁 업체였습니다. 그것도 대형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저처럼 개인이 아니라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가진 본사였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한 달 무료 세탁 이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무료. 저는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료로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하지만 손님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공짜라니까 다들 그쪽으로 갔습니다. 제 가게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450만 원이던 매출이 38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320만 원이 됐습니다. 경쟁 업체 한 달 무료 이벤트가 끝난 뒤에도 손님들이 안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기계가 더 새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더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같았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더 좋아 보이는 대로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8달째, 네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세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부가세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80만 원 정도 내셔야 해요. 80만 원이요? 네, 매출에서 10%가 부가세잖아요. 그동안 적립된 거 내셔야 해요. 저는 부가세를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곧 내 돈인 줄 알았습니다. 매출의 10%는 원래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9달째, 저는 처음으로 장부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월 매출 320만 원, 지출 항목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월세 130만 원, 전기세 30만 원, 가스비 50만 원, 수도세 15만 원, 세제비 20만 원, 인터넷이랑 카드 단말기 5만 원, 세무사 비용 5만 원, 대출이자 30만 원, 합치면 285만 원이었습니다. 320만 원에서 285만 원을 빼면 35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무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감가상각비 계산해 보셨어요? 감가상각비요? 기계가 닳잖아요. 7천만 원짜리 기계를 10년 쓴다고 치면 매년 700만 원씩 닳는 거예요. 월로 나누면 58만 원이에요. 그 돈은 당장 안 나가지만 나중에 기계 바꿀 때 필요한 돈이에요. 지금부터 모아놔야 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58만 원을 더 빼면
35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23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23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월 400만 원을 벌어도 왜 빚만 갚게 되는지. 10달째 저는 살려보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이벤트를 했습니다. 세탁 20% 할인, 대형 세탁기 1,000원 할인, 전단지를 다시 돌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안 늘었습니다. 경쟁 업체도 같이 할인을 하니까요. 결국 제 살 깎아먹기였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매출은 좀 올라도 마진은 더 줄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큰일 나. 그냥 접는 게 낫지 않아? 접으면 뭐가 남는데? 투자한 돈 다 날리는 거야.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접어도 지옥이고 안 접어도 지옥이라는 걸. 12달째 2022년 4월 오픈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번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장부를 보니까 순이익이 마이너스 2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200만 원을 손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건 감가상각비를 뺀 계산이었습니다. 감가상각비까지 넣으면 마이너스 9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1년에 900만 원씩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5년 후에 모든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전에 기계가 먼저 망가지겠지만요. 그해 여름 전기료가 또 올랐습니다. 2022년에 전기료가 여러 차례 인상됐습니다. 30만 원이던 전기세가 45만 원이 됐습니다. 가스비도 올랐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올랐습니다.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16달째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부터 월세 150만 원으로 올려야겠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작년에 올리셨잖아요. 1년 만에 또 올리시면 어떡해요?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1년에 5%까지 올릴 수 있어요. 싫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요즘 이 자리 들어오겠다는데 많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법이 그랬습니다. 건물주가 올리겠다면 올리는 겁니다. 세입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접자. 더는 못하겠어. 아내가 울었습니다. 20달째 2023년 정월 저는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권리금 3천만 원을 부르고 매물을 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무인 빨래방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이 생겨서 수익이 안 나는 거 다 알아요. 1,000만 원으로 낮추셔도 힘들 것 같아요. 24달째 2023년 8월 결국 권리금 500만 원에 넘겼습니다. 7천만 원짜리 기계가 500만 원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500만 원을 건졌습니다. 대출 6천만 원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난 건 지난 거야. 이제 어떻게 살지 생각하자. 저는 예순이 됐습니다. 빚은 6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직업도 없고 기술도 소용없어졌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폐업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으려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60살 남자를 써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식당 보조 다 탈락했습니다. 면접관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그 말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랐습니다. 26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한 사람한테 체력을 걱정하다니.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을의 처지가 그런 거니까요. 2달째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에 뜬 이름을 보고 놀랐습니다. 박 사장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제 세탁소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서 똑같이 세탁소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경쟁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 아래였습니다. 제가 20년 할 때 그 사람은 15년쯤 됐습니다. 실력은 저만 못했지만 영업을 잘했습니다. 호텔이랑 계약을 따서 대량 물량을 받았습니다. 저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한 번은 제 단골을 뺏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가격을 낮춰서 유인했습니다. 그때 크게 싸웠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전화를 했을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사장, 나 박 사장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줘. 빨래방 접었다는 얘기 들었어. 힘들었겠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나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 세탁소 같이 안 할래? 직원으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쟁 상대였던 사람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됐어. 다른 데 알아볼게.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김 사장, 기분 나쁘면 미안해.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예순에 세탁 말고 뭘 할 수 있어? 다림질은 자신 있잖아.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같이 일하자고 했어. 직원으로. 아내가 물었습니다. 갈 거야? 모르겠어. 자존심이 안 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존심으로 밥 못 먹어. 대출이자 내야 해. 일단 가. 2023년 11월. 저는 박 사장 세탁소에 출근했습니다. 첫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김 사장, 아니 이제 김 씨라고 불러야 하나? 편하게 아저씨라고 할게. 아저씨. 그 호칭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26년 동안 사장님 소리 듣다가 갑자기 아저씨가 됐습니다. 첫 업무는 빨래 개키기였습니다. 세탁기에서 나온 옷들을 하나씩 개켰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게에서 할 때랑 느낌이 달랐습니다. 남의 가게에서 시급받고 하는 일. 그게 이렇게 다른 건지 몰랐습니다. 3일째.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제 세탁소 단골이었던 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더니 멈췄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여기서 일해요. 그분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빨래방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안 됐어요. 그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고생하시네요. 그리고 빨래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제 손으로 옷을 맡아주던 손님이 이제는 남의 가게에서 저를 보는 겁니다. 창피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대출이자를 내야 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여전히 박 사장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경쟁자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치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졌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월급은 230만 원입니다. 거기서 대출이자 30만 원을 내면 200만 원이 남습니다. 아내와 둘이 아끼고 아끼면서 삽니다. 대출금 6천만 원을 다 갚으려면 아직 5년은 더 걸립니다. 70이 다 돼서야 빚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왜 확인을 안 해봤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일하면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무인 빨래방 하다가 망한 사람, 무인 아이스크림 하다가 망한 사람, 무인 카페 하다가 망한 사람,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속았다고. 앉아서 돈 번다. 쉽게 돈 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한 분은 저보다 더 심했습니다. 무인 사진관에 2억을 넣었다가 전부 날렸습니다.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본사가 직접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돈이 안 되니까 남한테 파는 거예요. 우리가 호구였던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매출이 곧 수익인 줄 알았습니다. 월 400만 원이 통장에 찍히면 400만 원이 내 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월세 빼고 전기세 빼고 가스비 빼고 세제비 빼고 대출이자 빼고 세금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둘째, 감가상각비를 몰랐습니다. 7천만 원짜리 기계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매달 닳고 있었습니다. 10년 후에 기계를 바꿔야 하는데 그 돈을 모아두지 않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었습니다. 셋째, 경쟁을 예상 못했습니다. 제가 잘 되면 옆에 똑같은 가게가 생깁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의 숙명입니다. 결국 모두가 힘들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넷째, 건물주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장사가 잘 될수록 월세가 올랐습니다. 열심히 키운 가게의 이익이 건물주에게 갔습니다. 다섯째, 세탁 기술이 소용없었습니다. 26년 세탁 경력이 무인 빨래방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세탁을 아는 것과 사업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여섯째, 달콤한 말을 믿었습니다. 사장님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돈 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무인 매장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발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본사가 보여주는 예상 매출을 믿지 마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서 실제 평균 매출을 확인하십시오.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빼보십시오. 월세,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세제비, 세금, 대출이자, 그리고 감가상각비까지 남는 돈이 얼마인지, 투자금 회수에 몇 년 걸리는지, 그 기간 동안 경쟁업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시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빚내서 하지는 마십시오. 망해도 빚은 남습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요즘 저는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퇴근하고 아내랑 동네 산책을 합니다. 주말에는 아들,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만큼은 빚 생각을 잊을 수 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가족은 남았습니다. 건강도 남았습니다. 그걸로 위안을 삼습니다. 아내가 가끔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살아 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고맙습니다. 26년 함께한 아내가 미안합니다. 제 욕심 때문에 고생시켜서 앞으로 5년만 더 버티면 빚에서 벗어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제 유일한 목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